네, 그럼 오늘 마켓세븐에서 함께할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훈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먼저 예고를 해드리긴 했는데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이슈 헤드라인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에서는 초비상 상태고요. 지금 대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가 지고 정책주가 뜬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세븐에서 두 번째 이슈로 만나볼 거고요. 국제유가 오늘 이제 WLTI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 찍고 내려왔는데 200달러까지 유가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어제부터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 변동성이 얼마나 높아졌고 어떤 상황인가요? 어제 런던 네. 금속거래소 기준으로 니켈이 67% 상승을 했고 월간으로도 한 100% 이상 상승한 가격이고요. 알루미늄도 월간으로 보면은 전일 고점 기준으로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 팔라듐도 3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니켈 같은 경우가 러시아가 글로벌 생산량의 9%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 3위 국가거든요. 이러한 영향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의 양극재에서 밀도를 높여가지고 주행거리 늘리는 주요 핵심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지금 공급 제한 우려가 지금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어제 투기 수요가 좀 많이 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유가나 다른 커머디티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니켈 같은 경우로 좀 매수 수요가 집중된 경향이 좀 강해서 67% 상승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니켈이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시장에서 67% 급등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차장님?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네. 경우죠, 사실. 예.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네, 그러면 67%, 이거는 지금 네. 투기 수요가 원자재 쪽으로 또 몰리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아무래도 쇼커버가 네. 장중에 심각하게 좀 발생을 한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들이 더 붙으면서 67%, 그러니까 장중에 한 80%까지도 올랐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쇼커버 영향이 생각보다 좀 큰 영향으로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비철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또 상당히 지금 크잖아요. 예. 이런 거는 단기간에 좀 해소가 되거나 해결이 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전주에 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언급을 했는데 러시아가 제재가 풀리려면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이나 평화 재수립을 돕고 자주권이나 영토 권리를 인정한다면은 제재는 끝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평화 협정을 통해서 종전을 선언을 해야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당장 단기적으로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유럽연합 주요국들이 반대를 했지만 미국은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공급 우려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니켈 얘기를 하니까 이거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니켈이 이렇게나 폭등을 해버리면 양극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앞서서 이제 2차 전지 쪽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어제 니켈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양극재나 셋업체들 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어제 테슬라도 사실 장 초반에 한 2% 정도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환을 한 게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원재료 가격 부담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근데 이제
원자재 시장이 국내 증시가 열려 있는 동안에도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았었죠, 차장님. 예, 맞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에서 한 플러스 한 20% 이상 상승이 이미 보인 상황이어서 그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시간에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원자재라든지 상품 가격이 급등할 때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악재인 건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원자재가 급등을 하면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지금은 네.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경기 침체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서 지수는 좋지 않지만 관련주들은 상승을 하는 흐름을 지금 계속 보여왔고요. 뭐 이럴 때는 사실 상승세에 맞춰서 사실 매매를 하면 가장 좋은 전략이긴 하겠지만 네. 이미 많은 원자재들이 급등을 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들 관계가 갑작스럽게 개선이 돼버리면은 또 반대 급부의 그렇죠. 가격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개별적으로 시나리오를 정해 놓으시고 나서 계속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평화 모드로 급진전을 하게 되면은 원자재나 상품 가격이 빠르게 제자리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원위치로 복귀한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원자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기 수요들이 네. 매물을 쏟아내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차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200불까지 가려면 사실 지금도 한 50% 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의 태도가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그 본질을 사실 봉합하기보다는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로 보이면서 뭐 베네수엘라 제재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모습 또는 사우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 압력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뭐 비철금속을 포함해서 원자재 관련주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좀 존재하는지는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예, 어제 뭐 니켈이 네.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니켈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외로 사실 현대 BNG 스틸이 상한가를 갖고 그게 니켈 관련주예요? 뭐 스테인리스 관관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거기에 뭐 원료로 니켈을 사용하면서 뭐 판가 전이가 용이할 거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강 섹터 내에서는 최근에 뭐 세아제강이 주가가 좋았는데 LNG 강관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뭐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이런 PNG들이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 등을 액화해서 그러니까 LNG로 이제 수송을 해와서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 때문에 세아제강의 주목을 받았고 네. 알루미늄 쪽에서는 뭐 알루미늄 거푸집을 만들고 있는 삼목 에스폼이 뭐 실적 호조세를 바탕으로 좀 급등을 한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곡물 중에서는 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수출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밀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남부 쪽을 지금 장악을 하는 게 거의 시장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곡창지대이고 주요 수출 항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밀 쪽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분업체들, 그러니까 대한제분, CJ 제일제당, 네. 그다음에 사조 동아원 등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는 오늘 이제 니켈 가격이 초급등한 흐름과 함께 원자재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선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시장에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클까 싶기도 하고 차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떤가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대선이 주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 그냥 G2 중에 어느 국가와 정책적 스탠스를 맞추느냐가 뭐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이라는 신흥국, 그러니까 네. 신흥국에서 한국의 투자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의 개별 정책들이 섹터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지금 대선 결과보다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 등이 시장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국내에 어떻게 보면 큰 이벤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경향도 있을까요? 지금 외부 변수가 워낙 더 크고 중요해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선거하면 우리가 뭐 인맥 관련 주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제 딱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은 대선 후보 인맥 관련 주들은 좀 일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죠, 차장님? 네. 보편적으로 대선 전에 인맥주들이 네. 급등 한 1년 전부터 사실 인맥주들이 그렇잖아요. 급등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정책주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대선 전에 이미 뭐 인맥주나 정책주는 이미 재료 소멸 이슈로 뭐 다 주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대선과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매크로 이슈들이 워낙 강하게 시장을 지배했던 터라 사실 정책주들의 모멘텀은 사실 없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맥주들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뭐 정책주들도 뭐 크게 뭐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고 앞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실행 과정들을 시장이 좀 반영을 하게 되면은 대선 이후 정책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업종과 섹터가 존재는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려면 사실 내수 의존적인 정책들이 좀 영향을 갖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주력 대선 유력 후보들이 지금 그러니까 임기 동안 주택 공급을 250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공동된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설 쪽에 사실 뭐 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시장이 이미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당선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뭐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모든 게 대선이 다 마무리가 되고 좀 정책적으로 가시적인 게 보일 때 그때 정책 관련주들은 접근해도 늦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시장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네. 시장의 어느 섹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제 그때 시장이 반응할 거라서 지금 정책을 보시고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그냥 대응하시는 관점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지금 시장에서 급하고 서두를 필요는 전혀 예, 없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켓세븐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